결국 GPU가 성공하려면 좋은 코어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개발자 도구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삼성이 GPU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AMD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 갖고 엑스클립스라고 하는 브랜드명으로 갤럭시 타깃으로 하는 AP에 넣어왔죠. 뭐 벌써부터 국내 언론사 중에서는 뭐 AMD를 손절하고 기습 양산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도 있던데 사실 양산은 아직 되지도 않았고 아직 개발도 안 된 겁니다.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7년 전후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시고, 근데 사실 삼성이 이전에 독자적으로 CPU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몽구스라고 하는 CPU인데요. 이 몽구스 CPU가 갤럭시 S7부터 S20까지 자체적으로 M1, M2 이러면서 M5까지 적용을 해왔어요. 근데 결국은 퀄컴 대비 전성비가 너무 딸려가지고 뭐 발열 사태라든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접게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GPU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연산 유닛을 설계만 하고 하드웨어만 만드는 프로젝트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2027년도에 진짜 GPU가 나왔어요. 얘들 자체 설계해서. 그러면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하드웨어를 잘 돌릴 수 있는 컴파일러랑 드라이버, 뭐 개발자 도구,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런 업스케일링이라든가 게임 엔진 최적화 같은 것들, 이런 검증들이 다 되면서 동시에 전력과 발열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지, 지속 성능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벌써부터 뭐 기습 양산했다느니 이렇게 표현한 건 좀 관련된 건데, 이게 왜 삼성이 커스텀 GPU를 만들었을 때 당장 2년 후에 뭔가 현실화될 얘기가 아니라 길게 봤을 때는 한 10년까지 봐가지고 천천히 잘 빌드업해 나가야 될 일인지, 이전에 삼성이 했던 몽구스 CPU 사례도 같이 살펴보고, 퀄컴과 애플, 지금 이제 사실 GPU 강자는 퀄컴이잖아요. 퀄컴이 거의 20년 동안 이 구축해온 이 플랫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애플은 또 어떻게 강력해질 수 있었는지까지 같이 보면서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몽구스라는 것이 삼성이 직접 만든 이 CPU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ARM의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해갖고 자체 설계한 고성능의 CPU 코어예요. 그러니까 성능의 타깃으로 맞춰가지고 이 엑시노스라는 AP에서 CPU만큼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깊고, 뭐 디코더라든가 실행 유닛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빵빵빵 성능을 빵빵빵 낼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이제 공격적인 아키텍처라는 거죠. 공격적이라는 거는 피크 성능으로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발열이나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IPC라고 하죠. Instruction per Clock. 한 클락당 몇 개의 인스트럭션을 효과적으로 진짜로 집어넣느냐라는 거를 CPU의 성능 기준으로 삼는데, 그 이론적 IPC라던가 뭐 정수 연산 성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게 호평을 받았던 CPU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CPU를 잘 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갤럭시 S9도 그렇고 S7부터 S20까지 쭉 적용을 해왔고, 실제로 긱벤치 점수에서도 벤치 점수로 봤을 때는 싱글코어 점수가 ARM 기반의 코어를 비교를 해봤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때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엑시노스 9810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성능 기준으로, 그리고 벤치마크 점수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는 전력 효율이 너무 나빴고, 또 클럭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면은 발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동적으로 스로틀링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성능을 자동적으로 낮추게 될 텐데, 그러면서 실제로 게임을 돌렸을 때는 이게 발열 많이 발생하니까 성능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속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모바일 AP의 핵심적인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서스테인드 퍼포먼스, 성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면서 발열을 잘 제어할 수 있는가가 좋은데, 이때 당시에 뭐 미세 공정도 조금 이제 성숙도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고,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전력이나 타이밍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잡았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몽구스라는 프로젝트는 지금 없어졌죠. 삼성이 자체적으로 CPU를 만들겠다라는 거를 포기를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IPC, 자 이거 하드웨어 설계적으로 클락다운 인스트럭션을 빨리빨리 내보내는 구조를 만들 수는 있죠, 당연히.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도 기존 거보다 좀 이제 밴드위스를 넓히고 파이프라이닝을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아키텍처를 짜면은 이론적으로는 한 클락당 많이 명령어를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실제로 이 몽구스가 이 ARM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 비해서 이피션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보내면서도 동시에 이 성능이 잘 유지가 되게끔 이 발열도 관리를 하고 이런 아키텍처적인 이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몽구스라는 게 기본적인 ARM 코르텍스의 이 레퍼런스 CPU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가져갔기 때문에, 자 이번에 삼성이 GPU를 아키텍처 새로 갖고 오겠다 하는 것도 AMD의 RDNA라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엑스클립스도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GPU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아키텍처는 AMD 거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몽고스가 예전에는 ARM 코르텍스의 레퍼런스를 그냥 가져와서 썼는데 그거를 독자적인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설계를 했던
경험인데 이게 예전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ARM 생태계에서 최적화 경로가 이미 다 맞춰갖고 레퍼런스 잡아놨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탈을 해가지고 뭐 컴파일러라든가 커널 스케줄러라든가 뭐 전력관리 이런 것들이 코르텍스 기준으로 설계돼 있던 것이 몽고스 특성으로 제대로 반영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IPC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에버에서 돌려보니까 이게 실제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벤치마크 점수는 잘 나오는데 실제로 돌리니까 딱딱딱 안 맞는다는 거죠. 특히나 안드로이드는 이 CPU랑 안드로이드 OS랑 또 컴파일러 이게 하나의 업체가 통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CPU는 CPU대로 예를 들어 퀄컴이나 엑시노스 이렇게 ARM에서 만들고 있고 OS는 구글이 만들고 있고 컴파일러도 따로 만들고 있고 이러니까 단일 업체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수직 통합 최적화 자체가 어려운 상태인데 더군다나 코르텍스 기준으로 ARM이 잘 최적화해 놓은 거를 벗어나니까 더 최적화가 힘들었다. 실제로 돌려보니까 열만 많이 나고 성능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반면에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랑 OS, 뭐 툴체인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애플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CPU 특성이 나오면 그게 즉시적으로 바로 성능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몽고스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기존에 원래 ARM 레퍼런스 기반으로 앱을 만들던 사람들이 있는데 몽고스 전용으로 또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거 맞춰서 갈 뿐이지 몽고스에 굳이 최적화를 할 이유가 결국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발열 많이 나고 이게 결국은 무슨 문제야? CPU 설계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PU 설계 다 하고 나서 그 생태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GPU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퀄컴이랑 ARM한테 계속 밀렸죠, 이게 엑시노스가. 그래서 2019년도에 CPU 자체 개발을 중단했는데 지금 6년 만에 GPU를 따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약간 불안한 거죠. 이 몽고스 CPU에서 이 제품화 되었을 때 실제 성능이 잘 안 나오다니까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잖아요. 이게 사실 GPU에서는 더 치명적으로 커질 수가 있죠. CPU랑 GPU 등 칩을 설계를 했다라는 것과 벤치마크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앱이나 OS를 돌렸을 때 제품 성능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 모바일 플랫폼,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배터리를 구동하기 때문에 전력이 제한적이죠. 전력이 제한적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 OS를 돌릴 때의 어떤 정책들이 가장 최고 성능의 상한을 정해버립니다. CPU가 높았을 때 실제 전력을 얼마나 소모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CPU는 원래 혼자 일하지 않는 게 OS 스케줄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코어에서 코어가 여러 개니까 빡센 코어로 돌릴지 아니면 중간 코어로 돌릴지 리틀 코어로 돌릴지 이런 것들도 막 이제 잘 계산해서 스케줄링을 해줘야 되고, 온도에 따라서 스로틀링이 바로 걸리니까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밸런스 있게 성능을 잘 낼 수가 있느냐, 이거 자체가 경쟁력이에요. 그냥 피크 성능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전압도 이제 동적으로 막 이렇게 조절도 해줘야 되고 주파수도 동적으로 조절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빅리틀 아키텍처를 쓸 때도 빅코어와 리틀 코어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좋은 엔진만 그냥 세려 넣는 게 아니라 자동 변속기도 있어야 되고 연료 관리도 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잘 돼야지만이 운전할 때 이 체감이 좋을 거잖아요. 엔진만 좋고 뭐 변속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완전 성능 체감이 깡이겠죠. 이런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게임 최적화라든가 드라이버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개발자용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건데 GPU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나 이 CPU 같은 경우에는 4코어에서 8코어 정도로 10코어짜리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G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코어라는 기준이 좀 다르지만 굉장히 패러럴 프로세싱 할 수 있는 ALU 연산 단위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물론 뭐 애플에서는 그 코어라는 기준을 뭐 6코어, 5코어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여기서의 코어와 여기서의 코어가 다른데 제가 1000이라고 이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코어라는 게 결국 스트리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 패러럴의 개수의 하나의 단위라고 본다면은 그 안에 실제로 패러럴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ALU로 보면은 막 몇백 개에서 몇천 개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GPU가 여러 개가 코어 수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병렬 단위가 동시에 움직이고 이 성능이 결국은 메모리라든가 캐시라든가 컴파일러, 드라이버에 훨씬 민감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엔비디아의 쿠다를 보세요. 엔비디아 쿠다를 통해서 커널 단에서 OS에 잘 최적화된 커널 엔지니어들이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고, 그 라이브러리를 잘 만든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최적화를 해 나가는데, 쿠다라는 GPU에서 잘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받쳐주니까 이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코어 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다 동시에 병렬적으로 움직일 때에 특히나 또 바틀렉이 되는 게 메모리지 않습니까? 지금 HBM이 바틀렉이 되듯이. 메모리랑 L1, L2 캐시의 히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애초에 CPU에서 통합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GPU에서 과연 그게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도 당연히 삼성전자를 응원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에 뭐 2년 만에 뭐 GPU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뭔가 뒤집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계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이 피크 성능, 결국은 이 휴대폰에서 돌렸을 때는 처음에는 빡 오를 수 있겠지. 근데 열좀 발생하면 바로 꺾인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체감한 성능이 이거밖에 안 되면은 결국은 이거 별로 쓸모가 없겠네 라는 걱정이 들 수 있다는 거죠, GPU에서.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GPU가 많이 쓰일 텐데 GPU에서 뭐 레이트레이싱이나 뭐 여러 가지 쓰이게 되면은 보통 모바일에서는 이 PC나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콘솔에서는 다르게 모바일 GPU에서는 특히나 이게 타일 기반의 렌더링을 많이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디스플레이 전체 화면에 타일 기반으로 몇 개의 블럭을 쪼개갖고 화면을 한 번에 안 그리고 화면을 작은 블록 그러니까 타일로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 결국은 이 메모리예요. 메모리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레이턴시를 이제 줄여야 되다 보니까 외부 메모리의 왕복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이나 대역폭 같은 걸 아끼기 위해서 이 부분적으로 나눠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구현한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타일 크기라든가 이 버퍼 설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얘네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내보내줘야 되는데 갑자기 온집 메모리로 바틀렉이 걸려버리면은 그만큼 갑자기 화면이 이제 끊기는 거죠. 물론 우리 체감상에서는 잠깐 끊기고 말겠지만 그런 과정의 스케줄링을 굉장히 잘 돌아가게끔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캐시도 잘 넣어야 되고 레지스터도 막 엄청나게 박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할 수 있는 아키텍처링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존 GPU보다 훨씬 더 빡센 디스플레이용의 어려운 점이죠. 그러니까 GPU 자체가 코어를 잘 만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일링도 잘해야 되고 캐시랑 메모리 운영 같은 그런 스케줄링 메모리 컨트롤러랑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잘 운용이 되어야지만이 이거를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AMD RDNA를 왜 가져왔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가져와가지고 뭔가 조정해서 쓸 수 있을 만한 게 있었으니까 믿고 나머지 부분들을 처리를 했었겠죠 아마. 그래서 GPU를 만든다는 거 결국은 삼성이 2년 후에 만드는 걸 목표로 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드웨어 GPU 칩을 만들 수 있겠는데 거기서 더 이어져가지고 그래픽 API라든가 게임 앱으로 확장되는 것까지 요 단계를 모두가 다 수직 최적화가 되어야지만이 실제로 갤럭시로 돌렸을 때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걸 체감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2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결국 GPU가 성공하려면 좋은 코어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개발자 도구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중간 단계에서 얘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스케줄링을 잘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얘 구조가 ARM 기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독자적인 아키텍처를 가져가면은 전체적으로 다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새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퀄컴은 이 GPU를 어떻게 해왔냐라는 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아드레노라는 이 퀄컴의 GPU가 강할 수 있는 이유 헥사곤 프로세서 있잖아요. 이게 설계도도 설계도지만 장기간으로 누적된 실전 데이터들이 꾸준히 쌓아온 결과였다. 그리고 그거를 플랫폼화 해가지고 내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퀄컴이 ATI를 통해서 지금의 이제 AMD죠. ATI의 모바일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아드레노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래픽 기술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산을 확보한 다음에 스냅드래곤이라는 플랫폼에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제품화를 해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안 되는 거 조금 더 최적화하고 좀 안 되는 거 좀 최적화하고 이렇게 십수년을 계속 최적화한 이 하나의 생태계를 꾸준히 쌓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GPU만 띡 만들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드레노 1세대부터 시작해갖고 모바일 게이밍 에러가 시작됐을 때 쭉쭉쭉 오다가 결국은 이 퀄컴 아드레노로 들어오기까지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했을 거고 게임이 나올 때마다 어떤 부분들을 최적화했을 거고 API 나올 때마다 API와 이 하드웨어를 잘 최적화했을 거고 안정성 이슈라든가 개발자 도구도 점점 확장시키면서 실전 자산 이거에 시간이 흘려가지고 수많은 개발자들과 에코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면서 대중한테 바로 먹힐 수 있는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해자라는 거죠. 마치 이게 엔비디아의 쿠다랑 비슷한 겁니다. 아드레노가 강한 거는 설계가 신의 경지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게임이 실제로 깨지고 느려지고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그 기반으로 드라이버가 계속해서 성숙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애플 GPU도 사실 마찬가지죠. 결국은 애플은 OS도 자기가 하고 하드웨어도 자기가 하고 API도 자기가 다 메탈로 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들을 수직 통합하니까 이것들을 하나의 움직임으로서 몇 년째 계속 A 시리즈를 내고 있잖아요. 기기 종류도 안드로이드만큼 다양하지 않죠. 애플이 몇 개밖에 안 내놓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 많은 개발자들이 애플 생태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왜 AMD의 뭐 말리나 이모탈리스 같은 혹은 AMD의 RDNA 같은 검증된 IP 파트너를 써오다가 왜 갑자기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반대로 보면은 지금은 왜 검증된 IP 파트너를 쓰고 있어야만 하느냐를 살펴보면은 지금의 어려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기술력 문제도 기술력 문제지만 제품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매년 갤럭시가 나오잖아요. 매년 출시 압박이 있는데 갑자기 독자 GPU를 막 넣어가지고 코어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드라이버나 호환성이라든가 게임사 협업도 잘 되어 있는 이런 AMD 거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독자 GPU는 이 코어 설계 자체보다 드라이버나 호환성, 게임사 협업 같은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 스마트폰 자체가 안 팔리니까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RDNA를 가져와서 했다 혹은 ARM의 이모탈리스나 말리 같은 걸 갖고 와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안드로이드는 뭐 뷰칸이라든가 오픈GL, 뭐 언리얼이나 유니티, OS 버전이나 이런 것들 드라이버 버전도 엄청나게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들의 버전들을 다 결합했을 때의 최적화에 대한 이슈들이 많죠. 통합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애플은 다 통합돼 있지만도. 그러니까 독자 GPU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호환성의 책임을 동시에 져야 되는 입장에서 독자 GPU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AMD는 PC 콘솔 기준으로 이 RDNA 아키텍처를 만들어 왔는데 모바일에 왔을 때 아까 전력이 딱 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스로팅이 잘 안 걸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결국은 독자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게 당장의 2년 후에 내가 퀄컴을 꺾을 거야, ARM을 꺾을 거야 이런 구조로 간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엣지 디바이스가 점차 퍼져나갈 테니까 우리도 독자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좀 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PC용 그래픽 카드 외에 모바일용, 지금 모바일용 뭐 AR 글래스, XR 글래스 이렇게 모바일용으로 계속 GPU가 확장이 되어 나가죠. 더군다나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아무래도 GPU 중심으로 GPU, NPU, CPU 얘네들이 잘 이제 스케줄링이 돼야 되니까 이 모바일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아키텍처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도전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지금부터 준비해서라도, 왜냐하면 삼성은 자체적으로 설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준비를 해서 10년, 20년을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을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컴파일러 백엔드라든가 드라이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GPU를 독자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드라이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다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삼성도 GPU에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 쿠다의 해자가 아직도 안 깨지고 있고 퀄컴의 아드레노 GPU가 왜 강력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일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독자 GPU 만든다. 지금 언론들은 뭐 갑자기 뭐 칩을 설계한다라는 거에 한정해서 너무 말을 하는데 GPU만 설계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여기 안에서 뭐 하실 거예요? 원래 돌리는 거 다 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게임도 하실 거 있을 수도 있고 AI도 돌려야 되고 온디바이스 AI도 돌려야 될 건데 그렇게 했을 때에 돌아가게끔 기존 거는 다 호환성이 맞춰져 있는데 독자 GPU를 만들었을 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를 얼마나 잘 통합해서 갈 것이냐. 결국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여서 공유드립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 드디어 팔로우 5,000명을 넘었습니다. 언리얼텍.에러로 팔로우 해주시면은 유튜브에서는 올리지 않는 다양한 영상들을 이렇게 퍼와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